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을 허가해주면 재판에 성실히 나오겠다고 했었죠. 보석이 안 됐으니까 이제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는 걸까요?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과 시작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조금 전에요, 법원에서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이게 보석 청구라는 것이 구속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법원이 시간을 꽤 오래 끌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뭐 이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이 뭐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 그다음에 이제 건강 상의 사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검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보석 청구를 했을 때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1심 판결을 선고를 할 때 그때 가서 보석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이 뭐 늦게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 좀 그럴 것 같고. 예.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임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지만 그냥 당일 이제 결정을 냈어도 되는 예. 이제 그런 이제 결과인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된 걸로 보면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는 조금 이제 검토를 하는 데까지 이렇게 시간이 필요했을까? 예.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지점인 것이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뭐 특검 수사에 임하는 태도, 그다음에 이제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아니었나 예.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성심이 내일부터 연휴란 말이에요. 오늘이 연휴 전날이고요. 이것도 좀 고려가 됐을까요? 우리가 없진 않았겠죠. 예. 왜냐하면 오늘 안 하게 된다면 사실상 10일 이후에 또 그런데 다음 주도 평일은 사실 금요일 하루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너무 길어질 경우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은 없습니다만 이게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기각이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숱한 예측들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결과가 또 이렇게 되면 다르게 나오는 거 아니야 하다가 또 여전히 기각이 돼버렸다라고 했을 때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면 그쪽 지지층에서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휴를 넘지 않고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예.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내일이 바로 이제 쉬는 날이 되는 거죠. 윤 전 대통령 한번 일정을 한번 볼까요? 체포적 부심, 구속 취소, 구속적 부심, 보선 실처까지 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추석을 이제 구치소 안에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석 청구 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복귀해 보면 결과론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때 주장했던 거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도망갈 이유가 없다라든가 끼니 뭐 밤 얘기하면서 이런 건강 문제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변호사 입장에서 이게 논리가 괜찮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방어 전략이 달라지고 예. 그리고 이제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건강상의 이유는 들 수는 있는데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부분이 물론 이제 도망갈 우려는 없다 이런 측면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기각을 했던 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계속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증거인멸의 그런 우려가 계속 존재한다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뭐 수사나 재판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면 그러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 이렇게 볼 테지만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 특검에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발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은 이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이 예. 결국 더더욱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증인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렇게 볼수 반증도 있죠.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보석을 통해 가지고 석방을 해주게 됐을 때 그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존재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제 석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전략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김 교수님 일단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보석을 시켜주면 내가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재판에 성실히 나오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석이 기각이 됐으니까 나는 추가 기소된 그 재판에도 안 나가겠다. 이런 가능성도 있어 뭐 보이거든요. 계속 제가 볼 땐 계속적으로 그 어떤 재판을 사보타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고 보이거든요. 예. 저는 오늘 보석 보석 기각 결정에도 보면
결국 내란 재판에 오늘 13번째 열린 내란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보석이 되면 재판에 열심히 성실하게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내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보석 기각 결정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이제 13번이나 계속적으로 재판에 빠졌기 때문에 예. 이제 14번째, 15번째 중간에 또 재판에 나오는 것도 상당히 조금 웃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 어느 정도 이거는 정치 재판이다. 이건 답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내가 참여를 하든 참석을 하든 참석하지 않든 아마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아마 재판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예. 다만 그 체포 방해 부분은 그 어떤 보석 어때 뭐 취소 결정도 이제 어제 인용했지만 아마 그 보석을 신청한 부분도 보면 체포 방해 부분은 본인이 조금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재판대로 아마 계속적으로 불구속 아마 불출석하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고 예. 아마 이 체포 방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아마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나와서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불법적이다, 이게 잘못됐다는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또 다투려고 하는 나올 수도 그런 있다. 시도가 있지 예.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오늘 내란 재판에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거부와 관련해서 출석 거부라는 단어를 쓰셔서 그와 관련하고 지금 특검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재판 중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예,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한 걸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서 불출석 상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피고인 없는 빈 법정의 모습 보셨죠.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쥐기현 판사 관련된 부분인데 먼저 지금 뭐 앞서도 영상을 봤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어요. 빈 법정,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변호인단은 있었지만 피고인이 없는 법정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뭐 피고인이 원래 안 나오면 변호인을 통해서 일단 방어권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것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심판할 때도 매번 출석을 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 최근에도 이 내란 재판 말고 별건이긴 했지만 그 체포집행 방해 관련 재판에서도 뭔가 그 본인의 이런 그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뭔가 답답할 때는 본인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던 사례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 안 나오면 본인 손해다. 피의자가 직접 나와서 뭔가 변호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 결국 그 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피의자입니다. 아무리 변호인이 모든 얘기를 다 알고 있고 모든 방어 논리를 같이 공유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피의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 법조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방어권을 최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직접 나오는 게 좋을 텐데 안 나온다? 그럼 우리는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본인이 방어권 행사를 최고로 안 하겠다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중계도 하고 안 나올 테면 안 나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예. 방금 좀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준비가 됐나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찰에 체포가 됐다는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자택에서요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경미 변호사님, 일단 김철우 교수님,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법카. 그래서 대전 MBC 사장 때 법인카드 불법 사용에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사를 받고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보면 성실하게 어떤 경찰 조사에도 임했고 아마 구체적 혐의가 어떤 것이 드러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긴급 체포된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조금 뭐 이 좀 설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보입니다. 지금 이준숙 전 위원장이 뭐 그런 관련 혐의로 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 이경미 변호사 체포라는 건 긴급 체포잖아요. 이거는 사유가 그러면 그 사유가 적용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 사건에 있어가지고 그 동안에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아마 뭐 증거들을 들이밀고 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해명이었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이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인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그런 사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후에 신병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어떤 사유인지까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안 자체는 중대하다고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 추석에서 조사는 임했지만 그 임하는 태도 자체가 이제 부인을 의견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 그러면 이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신병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긴급 체포 이후에 이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계이다. 예. 좀 이렇게 이제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인 경찰의 이런 체포는 구속영장을 감안해 두고, 그러니까 48시간인가요? 네. 48시간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긴급 체포를 하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이 조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이제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법원에서 이제 영장실질 심사가 잡히게 되면 예. 그러면 이제 출석을 통보를 하게 되는 절차인데 근데 그 절차 없이 바로 긴급 체포를 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일단은 신병에 대해서 확보를 먼저 해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속해서 신병을 확보를 해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영장 청구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보자 이런 수순으로 가려고 지금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한 게 아닌가. 예.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혐의,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체포가 됐는지까지는 저희가 정보가 없어서 더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뭐 대구시장 출마 얘기도 하고 정치인으로 변신하려는 순간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체포할 정도의 무언가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는 타격을 받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긴급 체포되고 구속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오히려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줄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아마 본인이 대전 MBC 사장을 할 때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가 없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보면 그다음 경찰 수사에서도 보면 몇 차례 정도의 어떤 부정한 사용, 특히 뭐 주말에 자택 근처에서 사용한다거나 예. 또는 퇴직할 때 뭐 빵을 뭐 100만 원치 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조금 풀리지 않는 법인카드의 불법 사용이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긴급 체포할 만한 예. 그만큼 중대한 사안인가 이렇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만약 그 왜냐하면 혐의라면. 그래서 보통 예. 우리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본인이 의도적이든 또는 본인이 그 법인카드의 사용 어떤 뭐 사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규준을 어긋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전 방통위원장으로 지금 자동 면직된 이후에 앞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경찰이 갑자기 긴급 체포를 했다는 부분은 예. 굉장히 어떤 법적 적용에 있어서의 과잉 상태라고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예. 되면 오히려 아마 여러 가지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 긴급 체포 다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체포 적부심이라든가 구속 적부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어떤 법적 구제하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 아마 오히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오히려 정권의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더 강화되고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오히려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주는 예. 그런 부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보입니다. 김 교수님 말씀은 저 과정에서 구속영장까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적부심이나 취소 결정이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면은 이른바 몸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그런 뭐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체포를 했다는 거는 혐의가 뭐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진숙 아, 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네요 지금. 선거법 위반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법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사전 그러면은- 선거운동인지 뭔지 지금 좀 더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예, 예. 왜냐하면 저는 이진숙 위원장의 행보나 이런 것들에 비판을 해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체포될 만한 사안이 뭐가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건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선거법이라 하면 그것도 역시나 지금 뭐 바로 연결돼서 떠오르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위원장이 혹시나 이런 것들이 이어져 가지고 만약에 무리한 체포였다. 그래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거나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말 탄압받는 이미지로서 더 정치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예.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혐의고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예. 그것이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정도의 그리고 긴급 체포를 할 만한 정도의 사안이었고 예.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 받아들여지겠죠. 그리고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출마가 어려워지겠죠. 그 정도의 결정적 증거일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일단 저기 나온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다는 것은 그래도 아무 정황 증거나 이런 거 없이 예. 아무 결정적 증거 없이 긴급 체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경찰에 이런 아마 샤워 브리핑이 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겠죠. 브리핑을 좀 듣고 나서 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내용은 조금 더 정보가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공통적인 의견은 저 혐의에 대해서 이게 혐의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일반 몸값이 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고, 그리고 경찰이 저렇게 체포까지 했으면은 무언가 확실한 혐의와 물증이 있을 거다.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로 얘기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주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죠.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좀 휴대전화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보겠습니다. 지기현 휴대폰 교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2025년 2월 4일 날 이날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가니까 이날 갑자기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6년 만에 교체했다고 합니다. S10에서 S25로. 그리고 나서 5월 16일 날 다시 휴대폰을 한번 교체합니다. 5월 16일은 이틀 전인 5월 14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기현의 술접대 의혹이 폭로가 된 날입니다. 6년 만에 S10에서 S25 오래 썼으니까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월 16일 날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에 교체한 것은 중국산 휴대폰으로 왜 3개월 만에 급하게 하니까 좋은 휴대폰 못 교체했겠죠. 이렇게 가격 싼 거 당장 급하게.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만약에 일반 국민이 이렇게 싼 휴대폰으로 교체했다라고 하면 바로 증거인멸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오늘 주기현 판사가 혹시 입장을 내는가 싶었는데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만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시기가 수상하다는 거예요. 두 번의 휴대폰 교체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미묘한 시점이라는 의혹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휴대폰을 자주 바꾸던 사람이 일단 아니었고 예. 6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꾸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구속취소 청구가 나오니까 그 시기에 갑자기 6년 만에 핸드폰을 바꿨고요. 예. 6년 만에 핸드폰을 바꿨을 때도 뭔가 유심칩을 뭐 여기에 꼈다 저기에 꼈다 새 핸드폰에 꼈다가 오래된 핸드폰에 꼈다가 이걸 왔다 갔다 좀 며칠 동안 한 번, 반복한 것 두 번, 같죠. 세 번 했네요. 예, 반복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3달 뒤에 본인에 대한 또 이 접대 의혹이 나왔을 때 또 다시 갑자기 또 이때는 또 중국산 핸드폰으로 이틀 뒤에 예, 또 예. 핸드폰으로 바꾼 걸로 봤을 때는 의혹을 더 키우는 꼴 아니냐는 거죠. 일반적인 국민들, 일반적인 현 피의자가 이렇게 결정적 순간마다 핸드폰을 바꿨다. 예. 그러면 저는 지기현 부장 판사였다면 어땠을까? 부장 판사 입장에서 예. 결정적 피의자가 이렇게 의문스러운 핸드폰 교체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로 보지 않았을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리고 지기현 부장 판사에 대한 이 대법원 내부의 감찰 결과 그 발표한 걸 보면 지기현 부장판사가 또 처음에는 난 거기 가서 술 마신 적도 없고 사진 찍고 바로 나왔다고 했는데 술 조금 마시다 나왔다고 번복했거든요. 예.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물론 이 의혹 제기라고 있는 민주당 얼마 전에 당대표실 정무실장이 한번 자기가 제보자에게 들었다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봤는데요. 그 정도의 의혹 제기를 하려면 예. 저는 뭔가 이런 좀 결정적 증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기현 부장판사도 이 정도 증거가 이 정도 의혹을 갖고 있으면 본인의 입장 표명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의문스러운 핸드폰 교체가 있다? 그러면은 난 통상적인 교체였다. 의심하지 마시라. 이런 당당한 입장을 말하든가 예.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입장 표명이라도 해야 국민들이 그 재판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까 그 그래픽에서 제가 뭐 직장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교체하려는 시간이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한번 보면 3시, 오후 3시, 뭐 오후 4시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후 3시 23분에 교체를 그러면 이게 업무 시간 중에 나가서 교체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여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이상하던데 이경민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저렇게 왔다 갔다 휴대폰을 교체를 했다. 이거를 법조계에서 봤을 때 어떤 의심을 할 만한 구석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하고 압수수색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게 휴대폰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이제 거기에서 대화 내용이 남아 있고 아니면 뭐 대화 내용 삭제를 했을 가능성, 그다음에 뭔가 이제 객관적인 사진이나 물증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삭제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압수를 해서 포렌식을 해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너무도 이제 중요한 물증인데 그걸 공교롭게도 수사가 진행되는 그 시점에 아니면 뭐 의혹을 제기하는 시점에 이게 만약에 교체가 됐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강하게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명의 책임은 피의자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놔야 되는 부분이 맞고 혹시나 이후에 이 일부에 관해서 만약에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이렇게 휴대폰을 교체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또 이제 객관적인 사정을 볼 수도 있어가지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병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또 계기로 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 단계에서 휴대폰을 교체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강하게 수사기관에서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재판사가 오늘 좀 뭐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할 줄 알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뭐 추후에 뭐 전날이 쉬는 날이었을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법원에서 좀 해석이 나오면 그때도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뉴스가 많은데 권성동 의원이 결국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구속적 부심이 다 기각이 됐었죠.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현금 받으셨나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특검은 오늘 권성동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2022년 1월 5일경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권 의원의 범죄 수익에 대하여는 추징보전 청구를 하여 오늘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기소를 이겸희 변호사 한학자 총재하고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두 사람 모두 구속적 부심이 기각이 됐어요. 바로 근데 특검에서는 권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했고 한 총재에 대해서는 구속을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일단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볼 그런 사안들이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특검에서도 이제 한번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해서 최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더 이 혐의를 다져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구속적 부심이 기각된 이유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구속적 부심을 청구하는 그 시점에 이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뭔가 이제 뭐 내가 이제 뭐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됐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건이 아니고 뭔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예. 사실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그 사이에 뭐 그렇게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유는 없다 보니까 아마 그냥 이제 구속적 부심을 기각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속적 부심에서 한학자 총재가 어떤 얘기를 했냐 보도를 보면은 내가 세계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뭐 노력을 다 했는데 이렇게 민주주의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해요. 이경민 변호사 변호인 입장에서 이게 피고인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리시겠어요? 아니면은 저는 무조건 말릴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진술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할 것 같고 그냥 이제 변호인의 그냥 진술로서 다 가름을 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것 같거든요. 예. 오히려 이런 식의 진술을 한다는 것은 그 혐의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지금 뭐 건강상의 우려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구속이 되고 나서는 뭐 인정을 한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나아가야지 예. 뭔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본인이 이 불법 정치 자금을 지금 제공을 했다라는 혐의와 뭔가 연관이 있는지도 지금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방어권을 행사를 했을 때 진술을 하는 부분들은 본인에게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오면 돌아왔지 득이 되는 진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 이게 특검 조사 때도 뭐 교리를 전파했다고 하고 이 구속적 부심에서도 맞는 주장은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볼 때 아마 실무자 선에서 선긋기로 좀 보이거든요. 실무자 차원에서는 아마 통일교의 어떤 교세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통일교의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자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분이지 아마 통일교를 이끌고 있는 본인이 이제 총재니까 통일교를 이끌고 있는 총재로서 본인은 어떤 종교적 영적 지도자로서 이미지로만 계속적으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만약에 아마 그 실무자가 권성동 의원하고 접촉하고 또는 건진법사하고 접촉하고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금품을 건네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본인에게 보고가 되고 지시가 됐다고 하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계속적으로 어떤 종교적 지도자 또 영적인 지도자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끌고 가면서 아마 그동안에도 보면 그 통일교도 보면 문선명 전 총재 시절에는 나름대로 아마 통일교 교사가 굉장히 확장적이었고 예.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도 있었지만 그 부분 한학적 총재가 되고 난 다음에 과거 문선명 총재만큼의 어떤 교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는 않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 볼 때는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했다 또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 한학자 총재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하고 만나서 대질 신문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까지 가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아마 본인은 종교적 지도자로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가져가려는 한 그런 변호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또 하나 한 총재에게 제기된 의혹이 도박 관련 의혹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미국 영주권자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주장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도박을 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다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자꾸 왜 미국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영지권자와 이 미국인의 이 차이를 지금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아마도 이렇게 자꾸 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일 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이 도박과 관련돼서도 아마 인정을 안 할 수밖에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증거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예 부인을 해버릴 경우 더 아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지금 한학자 총재는 건강을 이유로 해서 자기 풀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아예 대놓고 부정을 해버릴 경우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명확한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박을 안 했다고 해버린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염려 때문에 아마도 이 그 보석이나 구속을 풀려나는 거에 더 악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하되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저희가 느끼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은 저는 결국 신도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교인으로서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 전부 교인들로 하여금 통일교를 믿는 분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총재가 지금 탄압받고 있다. 그래서 교인들, 신도들이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도 수사기관이나 정치권에 이거에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종교 탄압이다.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부담감을 느끼게 하려고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런 메시지를 아무리 낸다 하더라도 저는 정치권이나 사법부에서 그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에도 절대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릴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경빈 변호사 이게 휴식 차원에서 도박을 했다. 나는 미국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도박 많이 한다. 이런 게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 영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속인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이런 범죄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이제 똑같이 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아마 뭐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의뢰 뭐 휴식 차원에서 아니면 뭐 오락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도다. 이런 걸 조금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걸로 보이지만 근데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속인주의가 적용돼서 이 형사처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조금 진술로 또 해석이 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고 싶어 했다. 이게 한 전 대표가 직접 얘기한 부분인데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대표님 접촉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대표 당시로 기억하는데요. 통일교의 한 총재님 측에서 저를 보고 싶으니까 총재 사무실로 와달라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저는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총재 사무실로 와달라는 부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하던 시절이 2024년 그렇습니다. 2024년. 그러면 그때도 통일교 측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무언가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권성동 의원하고 접촉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그때 당대표에 나서진 않았지만 김기현 당대표 이후로 계속적으로 아마 통일교 당원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면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아마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보면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어떤 윤한 갈등이라는 게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 그리고 아마 차기 대선의 유력한 주자 정도로 계속 부상하고 있을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일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어떤 친윤계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통일교의 민원을 해결해온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아마 새로 등장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통해서 아마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유대를 가져가려고 했던 부분인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우리 뭐 총선 때도 보면 김건희 여사가 4차례 보낸 문자도 일십했다는 그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읽고도 이제 답장하자. 보통 보면 당대표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부인이 4차례 정도 문자를 보냈다면 도저히 읽고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적어도 답장 한 번 정도를 보낼 텐데
답장 하나를 보내지 않은 걸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조금 정치적 결벽주의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고 조금 수상하고 조금 뭐 불법적이고 이러면 애당초 그냥 선을 그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통일교에서 예. 만나자고 할 때 분명히 이것은 어떤 이권 청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좀 선긋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는 좀 보입니다. 성춘 부의장은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친윤 세력들과의 선긋기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과 관련돼서도 본인은 지금 친윤 세력들과 지금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을 반대, 해제하러 투표하러 가는 걸 이끌었었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그 보수 진영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발언을 또 했다는 거는 지금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지금 권성동 의원과 얼마나 많은 친윤 의원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지금 국민의힘 그 정당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통일교와의 지금 그 의혹 그 커넥션 의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의힘 전체의 얘기는 아니다. 내가 당대표일 때는 한학재 총재가 이야기할 때도 난 단호하게 끊어냈다. 근데 그 말은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한학재 총재가 그 당시 내가 당대표 된다면 연락이 왔다는 거는 그 이전에 이전 대표, 뭐 이전 당대표 아니면 이전 당권을 쥐고 있던 유력 주자들과 아니면 그 친윤 세력들과는 연락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또 하나의 증거로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에게 연락을 할 리는 없잖아요. 예. 국민의힘 쪽과 연락을 해왔던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에게도 연락이 왔었다고 확인을 해준 것은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전에 있었던 통일교와 이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친윤 세력들과의 커넥션에 저는 힘을 실어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에 명품 매장에 들른 걸 두고 논란이 있었죠. 추가적인 조금 진술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호객을 당했다는 말입니까? 김건희 여사는 쇼핑할 의사가 없었는데 상인의 호객 행위 때문에 명품 매장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상인이 10여 명의 경호원을 뚫고 영부인에게 호객했다니 그걸 해명이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논란을 무마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행보가 지금 라트비아 언론 보도에 보면은 젊고 패션 감각 있는 셀럽이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어요. 외국 언론에. 그러니까 그것이 뭐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든 즉 그것은 대통령 부인의 행보 자체도 하나의 그 외교적인 행보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논란이 됐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호객 행위로 인해서 잠시 들어간 것뿐이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 말로는 명품 매장이 있는 시가지를 방문했다라고 했어요. 김 교수님, 그러면 그때 해명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관계자의 얘기는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때 당시 해명이 다 틀린 거거든요. 예. 그때 아마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도 보면 아마 김건희 여사 그때 반클리프 이 목걸이 착용했을 텐데 그때도 보면 아마 지인으로부터 빌렸다고 했는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고 나니까 그 부분 빌린 것이 아니고 모조품이었고 지금 다시 또 이제 뭐 진품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당시의 어떤 대통령실의 해명은 지금 조금 믿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된 것 같고요. 결국은 아마 그 리투아니아를 갔을 때 명품 매장을 간 것은 우연하게 들린 게 아니고 예. 나름대로 아마 김건희 여사가 나름대로 좀 방문하려고 하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좀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 영부인이 해외에 지금 정상 외교를 하러 갔는데 그 과정에서 저렇게 개인 어떤 시간을 빼서 명품 매장을 들을 만큼 예. 한가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공인의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예.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지금 다시 좀 상황을 복귀해 보면 저때 착용했던 이 반클리프 이 목걸이하고 팔찌, 이 귀걸이 등이 보면 서희건설에서 제공했던 걸로 예,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마 이렇게 이제는 서희건설에서 이렇게 주니까 아마 저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 매장을 한번 직접적으로 둘러봐서 신상 리스트를 한번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영부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명품 매장을 직접 찾아가기가 좀 힘든데 예. 해외 갔을 때 오히려 명품 매장을 한번 둘러보고 아마 신상품에 대한 리스트를 보게 되면 아마 다음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뭐 반클리프 목걸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조금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예. 계획들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간 게 아닌가 좀 이렇게는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뭐 공인의식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또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마지막으로요. 이것이 그냥 영부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수사를 통해서 어떤 혐의까지도
더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이제 명백하게 뭔가 혐의점이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이 행사를 취소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뭔가 이제 국고를 사용을 했을 경우, 뭔가 이제 소비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국고를 손실을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봐야 되고, 아직까지는 조금 의혹에 그치고 있는 단계 아닌가.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관련자들 진술,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된 내역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수사가 뻗쳐나가야 그래 이제 명확하게 이제 법적으로 뭐가 문제되는지 이렇게 좀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